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달 탐사에 대한 역사부터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거위, 대포, 이슬. 되게 생뚱맞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감은 안 오는데 혹시 어...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아주 커다랗게 떠 있는 슈퍼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이 크게 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이밀면서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곤 하잖아요. 이처럼 이제 달조차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생각해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달 탐사를 했던 게 한 50년, 60년 정도가 이제 흘러온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우주과학탐사 부문의 달 착륙선 프로그램을 또 맡고 계신 류동영 프로그램장님과 함께 인류의 달 탐사의 역사, 미래, 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항공청에서 달 착륙선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류동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달 탐사에 대한 역사부터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거위, 대포, 이슬. 되게 생뚱맞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감은 안 오는데 혹시 달? 어,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오래전에 그 공상과학 SF 작가들이 상상했던 그 달까지 날아가는 방법에 쓰는 도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7세기에 그 시라노 드 베르게락이라는 작가가 달까지 여행이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달에 살고 있던 달나라 거위, 문 구스들이 지구에 와 있고 그거를 타고 이제 다시 달까지 날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요. 허리춤에 쫙 호리병을 달아주고요. 이슬에 이제 떠오르는 힘으로 또 달까지 날아가는 뭐 이런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대포가 아마 가장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영화 감독이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을 썼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주 기다란 대포를 빵 써가지고 달까지도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 그 탐사 방식과 제일 유사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맞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포로 해서 달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사하게 간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1966년에 그 미국에서 보낸 서베이어호가 있는데 이거는 갈 때 이제 달 궤도를 돌다가 바로 달로 가서 네. 그 달에 착륙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포를 사용해서 갔을 때의 문제는 네. 달에 착륙하는 순간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서베이어호에서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 역추진을 해서 속도를 감속해 가지고 착륙하는 방법을 사용하긴 했는데 네. 여하튼 지구에서 한 번에 달까지 간다라는 이런 방법적으로는 이제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구로 돌아오는데 이게 바다에 빠져서 배가 들어가서 구출하는 네네. 이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 아폴로 계획에서 보면 교환 캡슐이 네. 바다에 떨어지고 배가 가서 회수해 오는 때 당시에 영화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한번 달 탐사가 실제로 이제 벌어졌던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게 당시 소련이 맞죠? 맞습니다. 그 소련에서 이제 스푸트니크를 발사했고 또 나아가서 다음 인공위성에 또 강아지를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먼저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초반에는 소련이 약간 우위를 좀 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또 이제 노력을 하게 되었던 거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켓을 발사했던 역사를 보면 나치 독일에서 남겨두었던 V2 로켓을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소련조차도 독일에서 이 과학자들이 와서 개발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당시 나치 독일에서 근무했던 과학자죠, 베르너 폰 브라운을 이제 영입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뭐 세턴 5 같은 로켓을 활용해서 결국에 아폴로 미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그 로켓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11호 또 12호, 13호, 14, 15, 16, 17까지 뭐 중간에 13호는 약간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6번에 걸쳐서 이제 달 착륙에 성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달 탐사가 본격적으로도 시작이 되면서 그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도 아폴로 미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과학적인 호기심은 좀 결여된 미션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로서 얻어온 달까지가 이 사람이 갔다는 그 의미도 있고 거기서 가져온 많은 운석들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 계획을 이행하면서 만들어졌던 많은 기술들은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이 급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를 넘기면서 이제 소련과 미국 모두 한동안 달에 탐사선을 공격적으로 보내는 걸 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의 많은 나라들이 또 그것을 뒤따라서 이제 달 탐사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달에서 뭔가 경제적인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주 여러 번 가면서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달에 가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을까라는 것 의문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도 달 궤도선이라든지 이런 탐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동그란 달에서 하필이면 왜 그 물이 극에서만 발견이 되는 건가요? 이제 달의 남극과 북극에 큰 크레이터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깊습니다. 자, 이게 수직으로 서 있고 그다음에 태양은 저쪽에서 비친다면 깊은 웅덩이에는 그 크레이터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고 그 물은 얼음 형태로 이러한 영구 음영 지역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유치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영구 음영 지역에 얼어있는 물은 화학적으로만 보면 지구의 물과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직 물이 거기 있을 거라고만 봤지 우리가 추정을 하지 실제로 가서 물을 이렇게 추출한 건 아니니까 아직은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성이 물이겠지만 네. 어떤 조성으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규명된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달에 얼어있는 물을 녹여서 마셔도 되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거는 우리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달의 이제 물은 네. 어느 탐사든지 네.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물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태양 전지를 통해서 만드는 전력을 통해서 이걸 전기 분해를 하면 이게 산소와 수소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걸 액화시켜서 만들면 로켓의 연료로서 수소, 산소도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또는 달에서 만든 연료로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연료 이런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에서는 사실 뭐 땅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누가 먼저 쟁취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국가의 우위가 결정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달까지 또 나아가게 되면 이런 우주 자원에 대한 새로운 경쟁 혹은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달은 이제는 하나의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에서 물을 추출해서 거기서 연료인 산소, 수소를 추출하거나 극지역의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거의 1년 내내 그 햇빛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태양 전지판을 세운다면 항상 전기가 생성될 수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에 있는 암석의 구성을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가 산소 분자가 있습니다. 전기를 가열을 하면서 이를 산소를
추출하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연료로 만들 수도 있죠. 예전에는 우주 탐사를 할 때 모든 필요한 물자를 다 지구에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에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다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물건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쉽게 달에서 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는 지금 그러한 달에서의 현지 자원을 이용한 탐사,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경제의 활동, 뭐 이런 쪽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우리나라 달 탐사, 특히 다누리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주로 달에서 어떤 발견이나 탐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누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탑지체가 있는데요. 달 표면에 영상이 중요하니까 관심 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영상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의 자기장이 전체적으로는 자기장이 없는데 달의 자기장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장 그 센서가 탑재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서의 풍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편광 카메라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임무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로버가 돌아다니는 그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료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누리 프로젝트는 딱 다누리에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이어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의 차후 탐사에 또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누리의 성공의 뒤를 이어서 다음으로 또 어떤 계획이 이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달 착륙으로 가는 건가요? 다누리가 이제 임무 쭉 연장하면 2025년 이후에 얼마까지 갈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최대 한 2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달 착륙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 달에 도달해서 안전하게 착륙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2032년에 저희가 달에 착륙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약간 좀 소름이 돋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 발사할 때 꼭 고흥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잠깐 소개해 주신 그 이야기들 중에 국제적으로 보면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게 또 지금 열심히 수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미션은 제가 알기로 단순히 달에 도착하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성까지 진출하는 중간 기점으로서 달을 이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폴로 미션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소 간의 경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임무의 기간으로 봤을 때도 달에 도달한 후에 불과 몇 시간만 임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임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르테미스일 경우에는 우선 국제 협력하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달에 가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기간에 가서 돌아오겠지만 장기적 계획에서는 그게 달 표면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아르테미스 미션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존의 아르테미스 1에서는 나사에서 새로 개발된 SLS라고 하는 네. 발사체와 그다음에 오라이온이라고 하는 탐사선, 우주선 요거에 대해서 검증이 됐고요. 물론 이때는 사람이 타지 않고 인형을 아마 실었죠. 맞아요. 마네킹에 우주복 입혀서 보냈던 걸로 알고 해서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고 그 시험 과정에서는 약간 열 차폐라든지 여러 좀 문제가 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아르테미스 2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에서는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달 주변을 한번 선회를 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3에서는 아폴로 네. 17호 이후에 달에 착륙하는 네.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아르테미스 미션이 이제 국제 협력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혹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혹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르테미스를 추진을 하면서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제 협력하에서 달 탐사를 하는 그런 그 국제적인 규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21년에
세계에서 10번째로 서명을 해서 그 협약국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네. 올 10월 말에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서로 나사 우주항공청이 서명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뭐 실험 장비라던가 발사체 기술 같은 게 또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아르테미스 미션에 또 우리 태극기도 한켠 이제 같이 차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달에서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대상인 만큼 또 아주 많은 영화 작품으로도 달은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장님께서 딱 기억나시는 달과 관련된 영화 작품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Fly Me to the Moon이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는데 저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 네. 약간 좀 코믹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달에 가는 기술 개발을 할 때 다 달에 가져가서 시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모사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저 시설 가지고 달에 모사하는 환경으로 쓰면 좋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봤었고요. 이 과학자들은 아마도 우주머니님께서도 같을 것 같은데 이 우주에 관한 영화는 맘 편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 한쪽에서는 저게 사실인가? 저거 아닌데? 네. 뭐 이렇게 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들을 요즘에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또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그 아폴로 미션에 계산을 했던 그 과학자분들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히든 피겨스 이런 영화도 있고, 또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다룬 퍼스트맨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다가 쭉 나오면서 배경은,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우주인데 이게 장르가 SF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진짜 몇십 년만 더 있으면 우리 후배들은 뭐 달에서 사랑을 하고 막 총싸움하고 이런 다양한 일상의 영역으로 우주를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제 우주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상 과학 소설 또는 공상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이고 우리는 그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불과 몇십 년 만에 다른 어떤 꿈속의 대상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미래의 종착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 달 탐사 프로그램 역시 달을 넘어 또 화성까지 나아가는 그런 큰 여정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그 관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또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또 우주항공청에 대한 뭐 간단한 이야기 혹은 응원의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올해 새로 생긴 우주항공청에 많은 그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우주 탐사는 국민적인 성원이 있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봐주시고 아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로켓이 또 우리나라 태극기를 붙여서 많이 발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체계적인 달 탐사의 계획과 임무에 대한 이야기,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많이 즐거우셨다면, 또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더 계속 도약하기를 바라신다면 저희 영상에도 좋아요와 댓글, 또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먼지 그리고 우주항공청의 류동영 프로그램장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 또 많은 우주 탐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